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달, 6월달 코인 시장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이퍼리퀴드 고래가 있습니다. 제임스 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단타족입니다. 레버리지 이제 크게 써서라도 크게 돈을 벌고 이제 쑥 빠진다.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 동생과 함께 선물 옵션 비투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의 의견은요, 여러 가지 그 다양성 중에 하나라 봐주시면 좋고, 이게 일반인들 기준으로 하는, 그냥 보통 사람을 지금 기준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선물 옵션 레버리지는요, 이제 잘 이렇게 딱 껴진 칼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크게 돈을 버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자, 이 사람이 2,500만 달러 수익을 챙겨서 선물 시장 떠납니다. 3, 400만 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최대 계좌는 8,700만 달러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물 시장에서 도박 잘하고 갑니다. 이제는 승리자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게 이러면서 정말 시장에서 떠난다면 저는 이분은 잘하고 계신다. 정말 우리가 그래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이제 도박에서 손실이 이게 제가 도박이란 표현을 본인이 쓰셨기 때문에 200억 원을 손실을 확정했어요. 가장 최근에 숏배팅 40배를 했는데 그냥 한 200억 시원하게 실은 손실을 봤었습니다. 제 의견은 이거죠. 선물 옵션에서 혹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의 98%는 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초반에는 원칙대로 대부분은 잘 하세요. 저배율 위주로 10배 이내, 뭐 5배,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서 계속 돈을 쌓아 나가실 수가 있죠. 근데 다 9번 잘 하면요. 10번 중에 9번 잘 하면, 교만이 찾아와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10번에 8번을 그대로 연속으로 맞추기도 어렵지만, 맞췄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상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하이퍼리퀴드 이 친구 지금 예를 듭니다. 수중에 원래 50억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화로 제가 바꾼 거예요. 50억 투자했는데 순식간에 1200억이 된 겁니다. 무려 24배로 불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2500만 달러의 수익을 했다. 여기에 50억 더하면 이제 원금 플러스 이익이죠. 350억이 됐으니 저는 떠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기준에선 35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고래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한때 1200억을 계좌에서 받습니다. 근데 무려 마이너스 71%, 350억은 폭락을 거듭한 거죠. 최근에 심지어 200억을 한꺼번에 날렸습니다. 근데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이걸 외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한 절제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물이든 선물이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요. 지금 이 친구가 썼던 표현이 전 적절하다 봐요. 잘 놀다 갑니다. 네, 저는 뭐 즐거웠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뭐 어떤 분 뭐 세 번까지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하락장, 지난번 사이클, 상승장에서 왜 적절히 충분히 팔지 못했을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1억을 투자를 했는데 한때 최고 업비트 계좌에 10억이 찍힌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때 이제 못 팔고 마이너스 70%를 맞았다는 것은 1억 투자했는데 3억이 된 거예요. 그럼 2억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때 10억을 찍었는데 그 돈 다 내 돈이었는데 내 돈 다 어디 갔어? 이 나쁜 X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잘 놀다 갑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70% 찍었는데 이러고 쓱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겠죠. 내 수익 10억 내나 이 나쁜 뭐 XX 정치인 누구 뭐 트럼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만하면 저는 뭐 됐죠. 뭐 잘 놀다 갑니다 하시는 분이 저는 당연히 이 후자가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투자자의 어떤 일반인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교육이요. 중요한데 교육방송이죠. 교육은요. 사실 반복해서 좀 그 중요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내재화 시키는 거죠. 그러려고 실은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죠.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요. 모자람만 못하죠. 너무나 정확한 거 아닙니까? 모자라다는 게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 200% 먹었으면 됐는데 우리는 1000%를 꿈꾸다가 저 세상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과유불급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이미 승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췄다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월 27일, 8일, 9일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죠. 예전에는 요 가운데에 실은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통령 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의 얼굴이 떡하니 들어가 있죠. 아마도 이번 주에 뭐 굵직한 발표들이 몇 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가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더 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뭐 지켜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JD 벤스 미국 부통령 나오고요. 미국의 장남 나옵니다. 차남 에릭 트럼프. 이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 둘째 아들이 이 지금 코인의 OG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오래 있는 고인물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실크로드의 설립자. 감옥에 있다가 이번에 사면이 얼마 전에 됐었죠. 마이클 셀러 있고요. 신시아 루미스 있습니다. 여기에 뭐 헤스터 피어스 SEC의 그 크립토맘 친코인 인사, 테더의 이제 CEO 뭐 파울로라고 하는 친구도 나오고요. 저스틴 선도 나옵니다. 피터 시프 뭐 이분은 뭐 엄청난 비관론자였는데 여기 왜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상원 하원 위원들 다 쏟아져 나옵니다. 정치인들 주요 인사들 많이 나와요. 이 컨퍼런스에서 2021년 엘살바도르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작년 7월이었습니까? 트럼프가 당시 대선 후보였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국가적으로 비축하겠다. 절대 팔지 않겠다. 당선 첫날 게리 근슬러를 자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번에도 그런 뭐 비슷한 류의 큰 발표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톰 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랠리를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움받는 랠리, 증오받는 랠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이제 끝이고 낙관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미국의 주식도 추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요. 사실 지난 십수년간 이 2011년인가 12년부터 forever 비관론자는 실은 피터 시프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2011년, 12년 비트코인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비트코인 비관론자가 피터 시프. 뭐 최근에 근데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죠. 사실은 영원한 낙관론자는요. 마이클 세일러보다 훨씬 선배님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톰 리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조롱, 비난에 항상 그 소재가 되셨던 분이기도 해요. 너무 낙관하니까, 너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승을 외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예전에 한번 모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 연사로 초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하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CPA 뭐 공인회계사라고 하죠. CFA라고 있어요. 이제 공인 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만든 사람이 톰 리입니다. 어찌됐건 이분이 지금 미움받는 랠리고 시장이 곧 반등할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sell in May 보통 5월에 팔고 떠나라가 이제 국 룰이거든요. 미국의 국 룰인데 buy in May 5월에 사세요를 외치는 역시 전형적인 forever 황소임을 다시 한번 뭐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가장 미움받는 랠리 국면에 있고 지금 여전히 사람들이 하락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강력하면서도 저평가된 상승장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S&P 500 지수가 최근에 저점 대비 17% 급등을 해서 사상 최고치 지금 이제 3%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해제가 된다, 뭐 유예된다 어쩌고 했을 때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뭐 비관론은 뭐 이해가 된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젠 다시 뭐 오를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증시가 과거 사례 급락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강한 반등이 나왔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제일 극심했을 때 증시가 그때 바닥 찍고 V자 반등을 했었거든요. 요때 사람들이 뭐라 했냐? 약세장 랠리라고 했답니다. 22년 10월 저점 찍었었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요때가 바닥이었고 요때가 실은 유동성도 저 밑바닥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라울 팔은 이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돈을 집어넣었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22년 10월도 또 다른 약세장 랠리라고 했었지만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살 껄껄 모먼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하락 이후에 랠리가 나오면 당연히 이거 불신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죠. 근데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 갑자기 다 낙관론자가 된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또 신기록을 세운다. 투심은 바로 급전환될 것이다. 보시면요.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격을 안 볼 수는 없죠. 당연히 가격을 봅니다. 근데 가격만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주일에도 2번은 상승장이고 3번은 하락장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달로 봤을 때도 3번 상승장에 4번 하락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저는 가격보다는 방향성, 펀더멘탈 이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저는 뭐 선물 옵션보다는 B2보다는 오로지 현물 위주로 일반인 기준, 저도 일반인이거든요. 요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왜냐? 일주일 후에 상승을 급등을 하든 2주일 후에 하락을 하든 그러든지 말든지 요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뭐를 보면 되냐? 뒤쪽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일 쉬운 거 요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하락론자나 비관론자는 맨날 폭락할 것이다. 영원으로 갈 것이다. 사기다. 다단계다. 희망 고문이다. 항상 외치는 거죠. 조금만 조정받으면 그렇고요. 하락장 때는 아예 또 이제 조용하십니다. 아예 그냥 하락이면 조용하시다가 상승장에서 조금 조정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낙관론자, 저도 상승론자거든요. 맨날 매수 기회라고 해요. 듣기 지겹죠. 맨날 매수 기회. 나 기회 그만뒀으면 좋겠대.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크게 오를 것이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맨날 쟤는 오른데 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제 저희 방송이니까 뭐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 큰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부자가 될 확률 누가 높을까요? 낙관론자가 높을까요? 비관론자가 높을까요? 당연히 낙관론자가 높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낙관론자라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 바이 더 딥을 실천하지 않으면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되죠. 실제로 바이 더 딥을 꾸준히 한다? 왜? 오를 거니까. 좋은 코인을 골라서 꾸준히 가져간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성공 투자 확률이 높을 겁니다. 실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11만 1000달러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했었죠. S&P의 500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식도 그 다음에 가서 정점을 찍더라. 결국 뭐다? 유동성 확대. 돈의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이제 강등이 됐었죠. 이게 이제 신용등급 미국에 한 단계 떨어뜨린 것도 이미 S&P가 2011년, 피치가 2023년에 이때도 등급 내렸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충격이 컸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겠어? 크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뭐 관세 폭탄, 뭐 신용등급 강등, 뭐 전쟁은 끝날 것처럼 해놓고 계속 미사일 쏘는 거죠. 차트 혹은 온체인 지표들 혹은 트럼프가 뭐뭐 한다 카더라 이런 발표들 사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잘 살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코인 가격에
그리고 중요한 요소는 뭐다? 이거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 체크를 해야만 하고요.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의 돈이 3,700억 3조 7,500억 죄송합니다. 3조 7천억 이상 큰 돈이 들어왔죠. 주간 기준 역대 세 번째 큰 돈입니다. 이더리움도 ETF에 3,300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5개, 9개 ETF 중에서 순 유출은 한 군데도 없었다. 돈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얼 비전의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에 관여하는 요인 중 하나는 파생상품 시장과 투자자들의 포지션 방향,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B2 영끌 레버리지 투자인데요. 이번에 사상가 최고가 돌파를 했을 때 과도한 B2가 별로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강세 추세는 지속될 수가 있다. 과도한 B2나 펀딩 비율 때문이 아니면 지금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기관들이 대부분 현물 ETF, 현물로 샀다는 거죠. 이거는 아직 비트코인도 과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예측인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옵션 데이터로 한번 봤을 때 6월달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은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초반에는 조금 주춤했다가 하반기 이제 6월 말로 갈수록 오르지 않겠냐. 파생상품 시장, 특히 이제 옵션 거래 플랫폼 거래량은 당연히 대리빗이 뭐 여전히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거 이제 코인베이스가 인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블랙락의 IBIT 현물 ETF에 대한 옵션 시장, 요게 이제 두 개가 메인이 되겠죠. 여기 보면 6월 달에는 콜 옵션 중심의 강세 베팅, 오를 것이다 베팅이 많은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풋 옵션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6월 초에는 조정을 받고 6월 말에는 강세가 될 것이다. 심지어 6월 27일 만기에 비트코인 30만 달러 요 베팅이 좀 몰려 있답니다. 비트코인이 뭐 4억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찌됐건 이제 고래들, 기관들이 이렇게 베팅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옵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보다는 주로 기관들이나 고래 투자자들이 해지하는 전략이요. 본인의 생각했던 것 배팅이 혹시 반대로 갔을 때 들어두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콜 옵션은 이제 상승해 하면 돈을 벌고요. 풋 옵션은 하락해야 돈을 버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6월 초는 풋 옵션이 조금 더 우세해요. 압도적인 우세는 아니더라고요. 조정 아니면 이제 박스권이 될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6월 27일 만기 콜 옵션이 많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4억 원을 넘어갈 것이다 베팅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달 내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3배가 넘게 오른다? 이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거의 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이걸 들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관 투자자, 고래 투자자는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진짜 4억이 넘을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숏 베팅과 롱 베팅을 동시에 하는 기관들의 습성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발행자 등록, 준비금, 요건 등 이런 규정을 잘 갖췄고요. 이게 보니까 지니어스 법이 이제 막 미국의 상원의 문턱을 넘었죠. 이제 하원이 아직 남았고 대통령 사인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홍콩은 일사천리로 그냥 한꺼번에 끝까지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홍콩은 좀 더 법이 이제 그 미국만큼 이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죠. 그래도 홍콩은 좀 더 이제 소국이죠. 이제 뭐 중국의 일부긴 하지만요. 이 법안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등록, 이제 규제기관에 등록을 하고 발행량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된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아예 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중국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포석이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누군가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지금은 홍콩 달러 그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국의 CBDC는 사실상 국제화에 실패했다. 어떤 뭐 이제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중국 본토와 외부를 잇는 홍콩의 역할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뭐다? 미국의 달러, 디지털 패권에 맞서는 새로운 실험이다. 지금요, 대다수의 일반인 분들은 코인이 끝났다, 사기다, 다단계다, 내가 뭐라고 했냐, 트럼프 나빠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가격이 조금 좀 재미없을 때, 특히 알트코인이 재미없죠.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미국과 중국은 이제 달러 패권, 위안화 디지털 화폐 전쟁을 치열하게 삿바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별 관심이 없어도 이 미국과 중국 G2는요, 여기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관세나 이런 화폐 전쟁에서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유리한 부분은 속도전이라고 봐요. 미국보다 이제 비트코인 ETF는 미국에서 좀 더 빨랐죠. 근데요, 이더리움 ETF는 중국 홍콩이 더 빨랐습니다. 물론 뭐 1월이냐 4월이냐 7월이냐 큰 차이가 없었죠. 24년도 이거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더 찍냐? 뭐 미국의 은행들이 찍냐? 빅테크가 찍냐? 뭐 트럼프 아들들이 찍냐? 그거는 뭐 우리의 뭐 그렇게까지 관계는 없고 중요한 것은 디지털 화폐의 시대는 무조건 지금 왔어요. 이미 왔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누군가 찍어내고 저기 뭡니까? 홍콩 달러, 위안화 달러,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다 찍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유동성을 예전에 종이돈이 아니고 디지털 버전으로 계속 찍어낸다. 유동성을 확대한다. 그러면 디지털 스페이스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크립토,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방향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유럽에 50% 관세를 적용하겠다. 요거 7월 9일까지 연기한 거 알고 계시죠? 7월 9일까지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한 10% 요것만 지금 부과를 하는 거죠. 이건 뭐 나름의 뭐 단기적인 호재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7월 9일까지 불확실성이 연장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금을 사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뭐 믿을 거 없네, 뭐 주식도 없네, 뭐 비트코인도 쓸모 없네, 그러면서 이제 금을 이제 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금을 제가 언제 팔았나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4월 25일에 금을 팔았었습니다. 이유는 이거였죠. 크게 보시면 관세 공포가 저는 정점을 찍었다. 이미 피크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포 뭐 불확실성 아직도 있지만 최고 공포는 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금이 항상 먼저 달리면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갔던 그 통계치가 있거든요. 최근에 금 한돈 시세 2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금 가격 차트입니다. 우리나라 좀 원화로 표시를 했던 건데요. 21년 하반기만 해도 금 한돈에 67,000원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특히 올해 2월 달에 16만 8,500원까지 갔었죠. 21년도에 한 4년 지나니까 150% 이상 올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을 2018년도부터 보유를 했었는데 요것을 시원하게 다 던졌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25년 2월 14일 금 최고가 뭐 한돈에 우리 원화 시세로 16만 8,500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제 그때 이제 최고가 밑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금값을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것은 동전을 던지는 것만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못 맞춘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죠. 금의 수요가 폭발하고 혹은 이제 밑으로 깔아앉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게 이제 관세 공포라고 봤던 거죠. 이게 2월 달에 최고가에서 제가 팔았으면 좋았는데 저는 아쉽게도 4월 25일 요때가 대략 한돈이 15만 5천 원 정도 했더라고요. 이제 16만 8천 원에 팔았으면 실은 더 좋았겠죠. 근데 왜 여기서 그냥 팔았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세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다. 요때 금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가장 컸을 것이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머리는 아니잖아요. 이 정수리는 아닌데요. 저는 어깨는 되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던졌고요. 관세 공포의 꼭지점이란 얘기는 금을 사기가 아니고요. 팔기의 적기라고 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은 가장 저평가를 받았으니 매수하기의 적기였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에 옮긴 거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더 오르면 어떻게 해요? 더 오르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온전히 다 지는 겁니다. 원래 투자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나의 손가락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 팔았던 금액만큼은 전액 비트코인을 그냥 산 겁니다. 그냥 산 거예요. 뭐 비싸든 어쩌든 금보다 비트가 더 올라갈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관세의 불확실성이 있는 한 주식이나 코인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확실성이 하지만 사라지면 확실해지죠. 유동성 들어오죠. 이제 규제 명확성 물론 남았지만 당연히 대폭등이 나올 수 있겠죠. 대폭등이 나오면 매수를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폭등이 나오면 이미 늦은 거고요. 오히려 매도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비트코인 또 분석이 있습니다. 16만 2천 달러까지 도달하면 이제 뭐 지금 11만 달러 넘어가고 있죠. 단기 보유자 발 조정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여기 보면 악셀 애들러 주니어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분석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근거가 뭐냐? 우리 돈으로 하면 비트코인 2억 2천만 원 도달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어.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NUPL 미실현 순손익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금 이익이 27% 수준이랍니다. 근데 이 지표가 통상 40%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판다는 거예요. 단기 보유자들이 이걸 계속 파는 경향이 있고 그럼 가격이 조정이 크게 왔었다. 40% 가면 되는데 지금은 27% 수준이니까 지금 대략 한 13% 더 가지 않겠냐. 이제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는데요. 뭐 6월 11일 40% 도달하지 않을까? 이때 비트코인 2억 2천만 원까지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기준 16만 2천 달러까지 간다면요. 이것은 비트코인이 몸집이 굉장히 크거든요. 무려 47%가 상승한다라고 보여져요. 비트코인이 47%를 오를 때 과연 이더리움, 솔라나, XRP는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뭐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혹시요. 근데 이제 가격을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크립토 TV는 정확한 거기에 좋은 TV는 아닙니다.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강력히 사실 비추예요. 크립토 뉴스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죠. 요것은 방향성을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단기 예측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어쩌다가 제가 운이 좋게 맞췄다라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또 틀릴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급락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제일 앞에는 항상 if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다만 선물 옵션 아닙니다. 이게 시간표 달린 돈 이것도 아니죠. B2 영끌이 그래서 저는 비춘 거예요. 급등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급락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떨어지면 분할 매수죠. 오르면 분할 매도죠. 뭐가 그렇게 심플하냐?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실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보면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저나 우리 동생보다 훨씬 뛰어난 트레이더나 투자자분들이 실은 보여요. 이런 분들도 실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의 어떤 뭐 의견했다고 이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다.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거죠. 저희는 일반인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크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가장 묵묵히 묵직하게 가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좋은 코인을 선택을 해서 꾸준히 샀다면, 버티면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딱 이거 하나만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코인베이스 앱 랭킹의 이제 글로벌 앱 순위거든요. 지금 326위까지 떨어졌어요. 코인베이스의 글로벌 이 순위는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이제 개미들의 핵심 지표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되겠죠. 전 세계 개미들의 핵심 지표는 뭐다? 이 코인베이스 앱 랭킹이에요. 300위 바깥으로 갔다. 근데요, 지난 그 12월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랠리 12월 초만 해도 이게 탑 30위권 내로 들어왔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그때 근데 제가 왜 전부 다 안 팔고 적당히 그냥 대충 팔았거든요. 이유는 30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탑 10은 돼야 되는데 30위에서 멈췄었죠. 그때 무서웠었죠. 지금은 비트코인만 실은 오르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인들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코인베이스 앱 랭킹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300위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항상 나오는 게 코인은 다단계다, 사기다, 희망 고문이다, 가스라이팅이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의 말도 믿지 마시고요. 이런 지표들만 보시고 투자하는 게 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세력들이 지금 가만히 제가 세력이라면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 펌핑하는 데 집중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또 상장 회사 있습니다. 리믹스 포인트, 뭐 제2의 메타 플래닛 같은데요. 또 비트코인 추매하겠다. 이사회 결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한동안 제가 세력이라면 비트코인 펌핑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급등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뭐 관세 폭탄 유예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 이미 증가를 하고 있죠. 알트코인이 급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전히 유동성이라 봐요. 근데 그 유동성이 60, 70이라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규제 명확성이 이 지금 불난데 기름을 부을 수가 있어요. 한 3, 40%는 규제 명확성이 또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트코인은 잘 지키시고 저평가 우량 알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요? 언제 알트코인을 판다? 코인베이스 앱 랭킹이 글로벌 순위가 탑 20, 탑 10, 최소 탑 5, 요 정도 왔을 때 뭐 그냥 어깨춤 왔다 하고 적당히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고 싶다고 해도 바로 팔진 않고요. 사고 싶다고 해도 바로 사진 않았습니다. 한 3번 정도 통상 참으니까 더 싸게 샀고 더 비싸게 팔았던 경험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참고하셔서 뭐 올해 뭐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1년 지금부터 봐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바이 더 딥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